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수업 함께하는 윤석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업했으니까 수목금월화 딱 일주일에 그 한 주간의 수업이 모두 끝이 나게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주일은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방학이라고 조금 늦잠도 자고 또 조금 운동이라던가 공부도 좀 게을리 하곤 했었는데, 지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책이라도 하나 더 읽고 수업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조금 나태해졌을 방학을 좀 각성해서 다시 학교에 개학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사회 2교과서의 1단원 인권과 헌법 단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인권 감수성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화면에 두 사진이 있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에 각각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은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열려 있는 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노란색 블록이 있습니다. 점자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격이 있는 그런 블록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란 블록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지 알고 있나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블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그 노란색 점자 블록을 가로막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팡이로 보도블록을 짚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점자 블록이 있는데 갑자기 앞이 문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죠. 문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순간 분명히 점자 블록이 있는데 왜 나는 앞으로 못 갈까? 앞에 이거 뭐지? 이 방해물은 뭐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죠. 즉 문이 열려 있을 때 점자 블록을 가로막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저 하얀 게 뭐죠? 네, 남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사용하는 소변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찍혀 있는 장소는 화장실 내부가 아니에요. 화장실 문 밖이죠. 화장실 문 밖에서 화장실 안을 찍었는데 소변기가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볼일을 볼 때도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겠죠. 노출되겠죠.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불편하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뭐라고 하죠? 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누구나 인종이 어떻건 어느 나라 출신이건 키가 작건 크건 살이 쪘건 안 쪘건 남자건 여자건 어느 지역 사람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권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 천부. 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자. 한자. 그렇죠. 하늘 천자 있죠. 하늘이 부여한 인권. 즉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하늘에게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막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없기도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이 주었거나 또는 양반이 주었거나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누군가가 인권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권은 자연권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자연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면서 법을 통해 보장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다. 법이 보장한다. 국가가 있고 법이 있어야지만 인권이 보장된다. 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자신들 마음대로 우리들의 인권을 뺏거나 또는 우리들의 인권을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권은 자연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인권의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권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가침,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남의 인권을 뺏을 수 없다, 남의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다 라는 특징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달성했다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만 인권이 존중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거죠.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복하게 살 수. 번째, 뭐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이 어떤 삶인데요? 라고 하는 물음에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를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동물처럼 추운데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비를 맞으면서 그리고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 있는 또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답게 인간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권 보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권은 어떻게 보장이 되기 시작했는가? 물론 과거에도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1948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1조만 한번 볼게요.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내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친구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형제의 자매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1조에서 하고 있네요. 그럼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삼각형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의 위계를 나타낸 겁니다. 어떤 법이 더 높은 법이고 어떤 법이 더 낮은 법인가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가장 위에 있는 법,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헌법이죠. 자, 이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라미드 모형에도 가장 위에 헌법이 쓰인 겁니다. 모든 법과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법률이라던가 명령, 조례, 규칙,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가면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법들은 모두 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사회 2교과서의 1단원은 인권과 헌원은 뭐 교과서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국가기관과 헌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즉 1, 2단원 모두 헌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권이라는 말로 설명할 겁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방금 전까지는 인권이라고 했다. 왜 갑자기 또 기본권이라고 하는가? 이 인권과 기본권은 유사한 의미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라고 했죠. 자연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권리이고 무엇이 인권인가? 그것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도대체 뭘까?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인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러한 권리들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헌법에 제시를 합니다. 명시를 해둬요. 그것들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국가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둘을 비교한다면 인권이 기본권보다 더 넓고 큰 개념이 되겠고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인권의 의미, 인권의 종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즉 어떤 것이 인권인가, 기본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럼 왜 법률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여러 법들이 아니라 가장 최고법인 헌법에서 인권을 다룰까요? 헌법은 바꾸기 위해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들은 국회의원들이 바꿔요.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나 바꿉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하고요. 즉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우리 그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헌법을 바꾸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헌법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참여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고, 또 그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의 내용을 검토해서 바꿀까 안 바꿀까에 대한 동의를 던진다. 그 말은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헌법에서 기본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실제 조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인간은, 여기서 또 모든 인간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다 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것도 하나의 기본권이에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라는 거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불가침이라는 말,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인권 중에 어떤 것들이 인권이다, 이런 게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걸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헌법에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을 통해 보장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까 인권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 배웠었죠. 마지막 게 뭐였죠? 불가침,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세상이 막 변해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것도 인권이야 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그것도 인권 아니야?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신분제가 있던 그 신분제 사회를 생각해 볼게요. 신분제가 있었을 때는 내 맘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평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비에 해당하는 신분들은 내가 자유롭게 어디로 막 이사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는데 제한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양반과 똑같은 대우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분제가 없어지고 나서 자유라던가 평등을 좀 보장받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야, 나 자유롭기도 하고 좀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 같긴 한데 옆집에 있는 친구네 집은 너무 잘 살아서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거 고깃국 먹고 사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맨날 풀만 먹고 살아야 된다. 나 인간답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인권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도 하나의 인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거기까지 인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인권들이 점점 확대되어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헌법에서 명시해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헌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롭게 인식한 권리의 내용들이 새로운 기본권으로 추가되고 확장되어 가고 확대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본권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방금 전에 헌법 10조에 나왔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의미는 모든 인간은 국가나 타인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의미고요. 특징을 보면 우리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즉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들의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권리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것인가, 그 내용을 선생님이 몇 가지 제시해 봤어요. 첫 번째, 생명권.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생명과 관련된 것.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그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는가? 나랑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대우하고 여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대우하는 거겠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 다른 말로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판단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인에게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또는 너 오늘부터는 이렇게 행동해 라고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면 안 되겠죠. 적어도 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것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하는 거 작성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제공할 때는 당연히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법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로 판결한 사례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겁니다 라고 판결 내린 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녹방 아니에요. 생방송입니다. 자, 3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정답은 두 개입니다. 1번과 3번이에요. 자, 교도소에서 늘 수갑을 착용하게 한 사례, 물론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겠지만 항상 수갑을 착용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고요. 3번,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에서 가림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용변을 볼 때마다 다 보인다. 이것 또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사례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2번.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어떤 내용을 침해한 게 되죠? 생명권이죠. 생명을 없애는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흉악범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그 다른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법원은 판결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물론 선생님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990년대 후반일 거예요. 중후반 정도로 기억을 해요. 한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존재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실제로 사형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즉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행복한가요? 사람마다 행복한 상황이 너무 다양하겠죠. 즉 행복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한 행복한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행복추구권 또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헌법에 모두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이라던가 판결이 있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에게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런 규칙을 이야기했어요. 수염을 기르지 마세요. 수염을 기르는 것은 우리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기장은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한 거예요. 손님을 직접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내가 자유롭게 수염을 기르는 것 간에는 별 연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게 했다. 이건 바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또는 대학에서 강제로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합숙시키면서 인성교육을 시켰다. 이럴 때 나는 합숙하지 않고 싶은데 강제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것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식을 취할 권리. 당연히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햇빛을 쬐 권리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됩니다. 일조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또 하나의 행복 추구권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파마를 하든 아니면 어떤 색깔로 염색을 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몸에 타투를 했다거나 또는 피어싱을 했다. 이런 것도 내 개성을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결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하나는 아닙니다. 힌트를 줄게요. 하나는 아닙니다.
자, 행복 추구권의 침해다라고 판결한 사례는 자, 친구들이 뭐 1번, 1, 3번, 1, 2, 3번 다 올려주고 있는데요. 맞춘 친구들이 좀 있네요. 정답은 세 가지 모두입니다. 첫 번째,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없게 한 사례.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서 뭐 개명 사례 같은 거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과거에는 나의 이름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껏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바꿀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없게 한 사례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지 못하게 한 사례. 과거의 우리나라는 임신 상태에 있는 태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잔지 여잔지를 알려주지 못하게 했어요.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임신한 아이가 여자아이다라고 하면 낙태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성별을 감별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것 또한 부모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한다 라는 그 취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바로 옆에 들어선 고층 빌딩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그늘진 사례. 방금 전에 행복추구권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있었죠. 햇빛을 쬐 권리. 일조권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어차피 집이 다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높은 빌딩들, 높은 건물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 높은 건물 때문에 우리 집에 해가 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해를 오랫동안 못 보면 막 우울해지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들지 않아서 그늘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 또한 일조권이라고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결 내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자유권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렇게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두세요 이거죠.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날 자유롭게 냅두세요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소극적 자유의 의미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신체의 자유. 내 몸을 내가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이면 체포해야겠죠. 구속해야겠죠.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가둬두고 조사를 위해서 가둬둘 때 구속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가서 가둬두면 안 되겠죠. 갑자기 경찰서로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치 않게 감금당하게 되니까 내 신체를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자유라는 게 있어요. 학문의 자유. 학문 연구나 학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의 견해에 따라 어떤 공부를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술의 자유. 음반을 만들건 비디오를 만들건 어떤 영화를 만들건 할 때 창작 행위를 할 때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언론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이 언론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 반대합니다. 또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요. 또 집회의 자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모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막 주장을 하는 것. 집회를 하는 것이 기본권의 하나로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자유라던가 집회의 자유, 또 공부를 좀 더 해본 친구들은 뭐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같은 말들을 배웠을 텐데요. 이런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같은 자유를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사상과 신념을 가질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내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라는 거죠. 그 다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종교의 자유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한 종교가 없죠.
어떤 종교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경제적 자유도 자유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어떤 직업이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재산권. 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은 선생님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선생님의 재산이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는 내가 뭐 선생님이 팔아버리든 버리든 그건 선생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한 권리를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복리라고 하는 말 아주 단순하면 공익이죠. 공익. 공공의 이익에 적합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땅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맘대로 막 건축물을 올린다거나 내 맘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해요? 그건 그 지역이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익을 실현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서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재산권이 제한된 거죠.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한 거니까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이런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학교 주변으로는 뭐 학습과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을 만든다거나 뭐 사행성 업소를 만든다거나 유흥주점 같은 그런 술집 같은 걸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바로 옆에 내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건물에서 나 술집 할 거예요. 그건 재산권의 행사잖아요. 내 건물이니까. 하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즉 공공의 이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네 건물인 건 맞지만 네 맘대로 뭐 노래방이나 술집 같은 거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퀴즈를 풀어봅시다. 법원에서 자유권의 침해라고 판결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권을 침해했다 라고 하는 사례는 세 번째입니다.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면 당연히 내가 내 차에서 내 맘대로 벨트를 안 하겠다는데 그건 내 자유죠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개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위험한 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나라로 여행 내 맘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것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세 번째,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빼앗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법 촬영을 했다고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을 막 뺏으면 그건 그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폰을 뺏어서 확인해 보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어서 조사해봐도 됩니다 라고 하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평등권이에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평등권은 크게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절대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대적 평등은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학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고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두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라. 왜냐?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경쟁을 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결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능 시험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시험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종교를 가진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정답을 살펴보면 2번과 3, 선생님이 오류예요, 친구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장애를 가진 학생은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니까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탈락시켰다. 종교를 이유로 차별한 거니까 평등권의 침해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지금 현재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건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했어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빨간색 아니에요. 이유는 오토바이는 구조적인 특징상 위험하다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날 위험성도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다칠 위험도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의 침해다라고 판결한 사례는 2번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용을 볼게요. 내용. 먼저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 정치에 참여하려면 뽑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선거권이 참정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있는데요. 이 공무담임권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투표권이라고 하는 것, 아까 헌법을 바꿀 때 국민투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을 바꿀 때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 결국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참정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한테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가기관의 요구나 희망을 문서로 제출하고 국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나 이걸 원해요 라고 문서로 청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줘라 이건 아닙니다. 억지 주장이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나 희망은 들어줄 수 없겠죠. 하지만 심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판 청구권, 법관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또는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판사에 의해 판결을 받죠. 그리고 그 판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죠. 자기 맘대로 막 임의로 판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판결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법률이라고 하는 거, 법을 펴놓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판결하지 않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고요.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가 발생했다. 그럴 때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가 맨홀 뚜껑이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근데 길이 어둡고 또 옆에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닫혀져 있는 걸 안 닫혀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자, 맨홀 뚜껑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관리를 해라라고 아마 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관리 안 했죠. 그리고 손해를 입었어요. 다쳤잖아요. 이럴 때 국가가 나의 손해를 배상해내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사회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받을 권리, 능력에 맞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교육받는 건 하나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인 겁니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빈곤이라던가 실업이라던가 질병과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해주죠. 이런 게 바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입니다.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그래서 최근에 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7가지의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할 때 깊이 있게 공부함과 동시에 시험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본권의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했습니다.